네, 대본 없는 정치 토크쇼 정치한 올자 제5회 출발합니다. 저는 성기철입니다. 네, 오늘 패널 단촐하게 한 분 아주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입니다. 네. 예, 이재용 전 인천시의 의원이십니다. 오늘 뭐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자유한국당 좀 특집면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어서 제가 이 의원만 살짝 불렀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가 조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친박계를 대표했던 그 사선의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애국당인가요? 대한애국당에 이제 합류를 했죠. 근데 이거 합류하면서 신당설이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홍문종 의원은 한 4-50명의 의원이 올 12월까지 올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궁금하거든요. 속사정 좀 얘기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는 인류가 하는 게 아니라 2류, 3류가 하는 거라고. 근데 그 홍문종 의원님 그 하버드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은 굉장히 당내에서 좀 안타깝고요. 어차피 지금 당협위원장도 이제 박탈에 당한 상태라서 이참에 결정을 잘했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이제 이름 당명도 나왔죠. 신공화당으로 해서 창당을 준비를 하셨는데 뭐 대표로는 이제 홍문종 하고 이제 조원진 죄송합니다. 조원진 공동대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6명 정도에서 한 7명 정도가 추석 전에 좀 이렇게 응집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30에서 40명, 50명까지 뭐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얘기했던 6명의 의원 혹시 뭐 이름이 나오시는 분은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뭐 그 저희 당에서 공천을 이제 못 받을 현재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도 당협위원장을 이제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정국이라든가 내지는 뭐 공천 파동에 있어서 저번 총선 때 역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을 취업하고 그 다음에 그 연말 정도 가면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세력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이제 물갈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취업하겠다라는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그게 이제 그 친박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바른미래당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기폭제가 돼서 바른미래당과의 그 야권 통합이 좀 빨리 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 본인들의 목소리만 내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갈 데 없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차찬 속의 태풍일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친박이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어떤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된다면 그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대거로 움직인다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연계해서요. 지금 그 친박이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아서 이탈하시는 분들의 그 자리를 바른미래당 쪽에서 와서 채워준다면 그 부분적으로 보수 통합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쪽은 그런 모양을 또 기다리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 공화당 로 저희 쪽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가정은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당장은 들어올 그 자리가 없다. 다만 공천을 함에 있어서 21대 국회의원 공천을 함에 있어서 그 현재 지금 사고지역구라든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바른미래당에서 우수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이 창당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들어오는 명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홍문종 씨가 좀 정리를 하면 홍문종 의원께서 공천 문제 때문에 먼저 탈당을 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자기 자리를 빨리 핀 거죠. 자기 자리를 빨리 폈고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는 공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인가요? 아니 어렵죠. 어렵습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그 소재로 이제 살펴봤던 거는 이제 과연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한 의원들께서 신당을 만드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이재용 전 의원께서 보시는 바로는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당의 프레임이
그 예를 들어서 대한애국당이 아닌 다른 뜻이 있는 분들이 나가서 만든다고 하면 네네. 그거는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가 있는 그 예. 공화당 쪽으로 해서 세력이 모아지기는 어렵지 않냐. 또 예. 극우 쪽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예.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네. 굉장히 옹색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어느 한편을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유재영 의원 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쪽으로 정리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박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뭐 거의 없을 거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유재영 전 의원은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또 정리를 못하고 또 여쭙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2008년인가요? 친박연대가 나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 그때 그 서청원 의원, 현 의원이시죠? 서청원 의원들에서 중심이 돼서 지역구에 6석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탈 14석인가 확보를 해서 나름 성공을 했는데 이런 그 성공의 사례를 놓고 그래도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보수가 뭉쳐야 될 때와 보수가 이제 분열해야 될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형태는 이제 보수가 뭉쳐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당을 창당함에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갖기가 굉장히 옹색하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그 저희 보수 쪽을 바라보는 건 통합을 해라. 너네 왜 찢어져 있냐라는 강한 질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찢어져 나가겠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흡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현재 난제로 남아 있는데 또 나가가지고 명분을 찾겠다는 건 제가 봐서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정치적인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납득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여하튼 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의 뜻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유재영 의원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제가 좀 그 한성교 사무총장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전혀 이거 관계가 없습니까? 한성교 사무총장도 친박이거든요. 분류상은. 아니,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명분이 있어요. 근데 다 흠결이 있잖아요. 정치적법 문제라든가 내지는 막말 논란이라든가 그 전에 뭐 욕설 논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쭈루루 모여가지고서 우리는 신당 창당하겠다? 이거는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좀 불만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단촐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또 결정한 바로는 국회 등원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은 지금 유권자 말씀하시는데 유권자들은 지금 국회를 정상화해라 이런 쪽의 요구도 있거든요. 근데 의원들 오늘 결정이 결국은 등원 거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외로 돌면서 어쨌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대의명분을 갖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경제 상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청문회 지금 추경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추경에 언론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현재 그 기사만 뚫겨서 쭉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저희가 야당이고 여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고 하지만 혹시 그런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본분인 그 예산을 가지고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하면 여당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국회 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줘야죠. 청문회 먼저 받아줘야죠. 받아주면 하는 거고. 그 평화당에서도 그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한국당이 저희가 의심스럽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제가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본인들도 논평을 냈어요. 그만큼 저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참에 한번 뜯어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힘 있는 여당, 거기도 그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른미래당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이 오늘
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경제청문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일단 문을 안 열 수가 없다. 일단 들어와라. 그러니까 여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당도 닥치고 들어와라 막 이러잖아요. 야, 다 빼고 닥치고 딱 들어와. 들어와서 하자.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다 내용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고 그러면 경제 문제에 남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청문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검증하고 가자. 화해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잖아요. 이제 마지막 요구인가요? 한국당이 더 이상 만들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청문회만 해주면 가겠다. 이제 국회 정상화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돌아보니 니들이 왜 장애 투쟁을 하는데 경제라는 부분이 국민들의 70%가 다 경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는 프레임이 맞는데 딴 걸 가지고 돌아보니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이참에 끝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번 총선도 경제 총선이 되지 않을까 경제 관련해서 그 정도로 저희 한국당에서는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한번 들춰보자. 왜? 문재인 정부가 3년이나 넘게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2년 지났는데 현재 지금 고용지표라든가 내지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참에 한번 열어보자. 이런 건 순수한 의미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제청문회를 지금과 같이 그 여당이나 나머지 야당 쪽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럼 계속 국회는 공전되는 건가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일설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국회 안 들어올 거면 총사퇴해라 이렇게 또 주장하는 정의당 쪽의 의견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뭐 전국 해소 방안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극대극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건 갈 수 있는 명분이 없고요.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에는 다 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 당이라고 왜 눈치를 안 보겠어요. 국민들 눈치를 다 보죠. 다만 야당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일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대야당으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어떤 국회에 나온 그럴 경우에는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5월 말 6월 초면은 다 국회 입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다 틀렸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그분들 틀리라고 이렇게 자꾸 연기하는 건 아닐 거고 이 경제청문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국회 개원했을 때 같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민감해서 여당 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건지 혹시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지금 돌아가는 스토리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관련 발언하고 그다음에 김원봉 지금 그 발언하고 현재 그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럼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니 경제가 문제니 경제를 한번 열어보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진짜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그럼 뭐하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이 국회 해답, 동물국회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오늘 유재영 전 의원 통해서 봐서도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분간 이 상황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러면요. 그 이제 6월달 지나고 나면요, 이제 다 여름이고 제가 봐서는 그 국회가 정상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난제돼 있는데 여당도 옹리만 부릴 게 아니라 이제는 들어줄 건 좀 들어주고 좀 통 크게 정치를 좀 해줬으면 지금 굉장히 얍삽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더 위축될 거라고 지금 저 여당 측에서 우려하고 있고 뭐 하반기면 갈 거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국회 정상화가 안 되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당이 져라 이렇게 됐을 때는 입지가 또 많이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현재 힘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떡하니 청와대하고 국회 문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야 니들 안 되면 우리끼리 할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하나라도 얘기를 해서 이게 나쁜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청문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도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 한국당 특집이기 때문에 한국당만 입장만 우선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요 다음 꼭지 때문에 제가 오늘 이재용 의원님하고 사전에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21대 총선에 대비해서 지금 인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 이걸 좀 파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재용님께서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서 아주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국당 특집의 하이라이트로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나요나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3개 선거구요. 예. 계양구부터 먼저 갈까요? 예. 계양구. 하시죠. 계양구는 이제 가불로 나눠져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의원은 두 곳 다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유동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계양갑이 이제 유동수 의원, 계양을이 이제 송영길 의원님입니다. 요즘은 지금 어떻게 전개됐어요? 그 계양갑에 현재 지금 당협위원장이 오성규 당협위원장이 계시고요. 1억을 보면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계시고 계양구 생활체육회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부평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윤영선 그 의사였던 위원장이 계셨었는데 일전에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당무감사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거기에 당무감사에서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셨고 현재는 이제 공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갑에는 그 오성규 당협위원장이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계양을은 현재 이제 공석인데 그 계양구에 이런 전례가 있죠. 일전에 비례대표 의원 중에 조명철 전 의원님이 계세요. 그분이 국회의원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그 계양갑에 내려오셔가지고 당협위원장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저희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의 여전사죠. 전희경 대변인이 전희경 대변인이 계양으로 내려올 거다. 갑인지 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금 송영길 그 전 시장님 지금 의원님 쪽 지역구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평을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수혈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지역의 연고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만만치 않은 싸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다른 의미로 좀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북부 벨트라는 게 서구, 계양, 부평. 이 여기 전선을 지키지 못하면요. 선거에서는 쭉 다 밀리는 거예요. 왜 서울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는 형국이라서. 그런데 그 전에 계양에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중앙에서 내려오시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그 언론이나 아니면 TV 브라운관에 각광을 못 받았던 분들이 내려오셨는데 전희경 대변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정치계 셀럽, 뭐 유명인사 중에 하나죠. 이 정도로 총선에 우리가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게 나가겠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센 의원이 나올 정도로 인천 지역이 굉장히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인천의 높아진 위상을 전희경 의원이 내려오면서 또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봐서는 인천 지역을 그렇게 뭐 신중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 경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만 지금 뭐 예산 내려주고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인천이 굉장히 그 지난 대선 때도 지지난번 대선 때나 뭐 지난 대선 때도 어쨌든 간에 전국 투표라고 같이 나오는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들도 거의 반반 갖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계양이 중요한 지역이고 이참에 계양에 이게 전희경 대변인 같은 여전사를 투입해서 선거 분위기를 압도하겠다. 이런 계산도 잘하게 좀 깔려 있지 않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 지역에서는 전희경 당대변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도 승낙만 전희경 대변인이 승낙만 해준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인천에서 선거를 치르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고마워할 일이죠. 어떤 그 같이 벨트를 13군데에서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개항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안심을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한국당에서 이 지역에 신진 세력이나 어떤 그 많이 알려진 분을 좀 투입을 전략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봐볼 만한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지역이었네요. 다음 서구로 넘어가 볼까요? 서구는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입당했던 이학재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요. 또 을에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사전오기. 신동근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서구 갑에서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학재 의원님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지금 갖고 계시고요. 서구 갑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시죠. 현재 당협위원장은 이학재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송영우 위원장님이 하셨었는데 이학재 의원님도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 때 공천은 그 송영우 위원장이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을 갔다가 다시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왔는데 본인이 이제 새끼들, 즉 그 지방 의원들을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삼선 의원이시고 또 그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유능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계시고 출신이 부평 출신이잖아요. 부평고등학교 나오셨고. 여기 갑을 또 하나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캐스팅보드로 봐야 될 분이 강범석 전 구청장님이세요. 강범석 구청장님 뭐 서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임기 동안 일 잘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이제 부드럽잖아요. 근데 을루 가기도 강병석 구청장 입장에서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구 을에는 이행숙 우리 여성은 가점 주잖아요. 공천을. 민주당은 룰이 좀 일부 정해졌는데 저희 한국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성이라서 여성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루 가서는 받을 확률이 없는 거죠. 강범석 전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구 갑에 이학재 의원님 지역구를 두들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정치인인데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거 안 나오고 그럼 또 지방선거까지 기다리겠다. 자기는 구청장만 하겠다. 사실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공정한 경선을 치르고 그래서 선거를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당에 득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나가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서로 잘 아시기도 하지만. 근데 하여간 그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 그 아킬레스건이 일단 탈당했다가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갑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 지역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서구갑은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강범석 그 청장님도 출마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어디든 나와야 돼요. 본인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일부에서 지금 서구 을로 강범석 전 구청장과 이행숙 전 시설공단 이사장이 둘이 경합할 것이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성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여성 몫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 홍미영 청장님이 여성 몫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부평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개항의 전희경 대변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면서 룰을 이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스탠스로서는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건 여성 후보가 단수일 경우에는 서구로 가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행숙 그 위원장님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키도 아주 작고 왜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이행숙 그 전 시설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전희경 대변인이 오면 좀 어떤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 어떤 그 뭐라 그러게 가산점 요인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방 선거 때 저희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그 힘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도 알아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이게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 갑주 같은 경우는 경합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평으로 가볼까요? 부평은 지금 여기는 참 정의석 의원께서 지난 선거 때 문병호
지금 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죠. 예. 26표 차. 예, 26표 차로 당선됐던 데고 부평을은 저 홍영표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평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요. 예. 부평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 국회의원님이 원내 부대표도 하고 계시고 현재 초선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인천에 초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민경욱 그 대변인 지금 의원님하고 정유석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 초선 의원님들은 공천 받는 좀 무리가 없다. 또 초선 의원님한테 이렇게 썩 아주 잘못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뭐 이슈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레임이 씌워지기 전에는 여기에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부평을 같은 경우는 이제 당협위원장님이 강창규 전 시의장님이시죠. 의장직을 이제 역임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라는 아주 힘이 막강한 분이 계시는데. 강창규 전 의장님도 지역에서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돌아다니는 양도 굉장히 많고 다만 그 워낙 을 지역이 저희 그 한국당에서 봤을 때는 사고 지역구였고 또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또 그 전에 뭐 그 김영강 그 위원장님하고 또 구본철 의원님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그 내부적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수는 보수인데 갈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취합되면은 저는 뭐 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거는 항상 내부에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선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홍영표 의원님이 거기 계시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동 쪽에서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3선 정도 하시면요 뭐 저희 당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호불호가 딱 갈려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 뭐 싫어하시는 분. 근데 그 좌쪽 그 좌파 쪽에 계신 분들 뭐 좌파 쪽이라면 다른 정당까지 제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계신 분들이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지도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뭐 선거는 뭐 치러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위에 점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이 부평 을 지역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당세가 세다 그랬는데 사실은 진보 지역, 저 보수 지역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지금 다시 확인해 보는 건가? 원래 보수 지역이었다는 얘기신가요? 구본철 의원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이 들어오셨고 그걸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누가 누구 때문에 뭐라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강창규 전 시의장님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력공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그 저희 당 쪽에 계신 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서 전력공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그럼 누가 지금 나오는 아주 뭐 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공천에 정확하게 이제 이름으로 나오진 않고요. 전력공천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례 쪽에서 비례 쪽 내지는 뭐 청년 비례 이런 쪽에서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당협위원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당협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좀 눈치 보시고 말씀을 안 하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력공천 얘기도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려야 그럴 것 그분들도 같아서. 얘기를 듣고 자기들 스탠스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제가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분들 중에 일부를 좀 빼놓을 수는 있겠지만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튼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부평을을 갑에서 을도 어떤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홍영표라는 정치인이 거물이잖아요. 중진이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싸움에 해당되는 사람을 붙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북부벨트가 지금 우리 북부벨트 다 훑었는데 계양, 서구, 부평이에요. 계양에서 전유경 의원 같은 분이 한번 확 뒤집어주고 그 더민주당의 삼선 의원이고 원내대표인 분하고 우리 청년 비례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붙어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리자 이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거는요 흥행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선거는 무조건 흥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평에 이어서 남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남동엔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유정복 전 시장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남동 갑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남동 갑은 그 보궐로 되신 맹성규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 그리고 남동을은 윤관석 지금 의원이 지금 의원으로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 유정복 그 전 시장 얘기가 계속 나와서 관심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당내에서는 한 4-5군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짚어보니까 남동갑 얘기 나오고 남구갑, 연수갑, 예, 뭐 중구동 공진, 네.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예. 얼마 전 시장님이 들어오셨었어요.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나 개인의 국회의원 당선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 개인만을 위해서 뛸 수가 없다. 인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위해서 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정복이라는 브랜드, 네. 장관 2번 하고 삼성 국회의원을 했어. 네. 근데 어디 간들 지면은요 다른데 다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고 약함의 등락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큰 정치를 하는 수 없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도 유정복 시장님 전 시장님도 그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니, 본인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정치를 위해선 이번에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북부 벨트권의 전사들과 함께 인천 총선 전체를 들고 뛰는 지금 현재 그 뛸 어른이 없잖아요. 네.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추홀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홍일표 의원님 같은 경우도 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돼 있고 우리 그 윤상현 의원님도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못 갖고 계시고 초선 의원님 2분 계시고 안성수 의원님 유능하시지만 그래도 나이 올드보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럼 인천의 총선을 누가 과연 책임지고 끌고 갈 거냐라는 퀘스천에서는 유정복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정복이 자리에 본인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측면에서 그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봐서는 남동갑 그 현재는 당협위원장님이 윤형모 변호사님이세요. 네네. 그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도 연수원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상당히 뭐 인지도도 있고 저번 뭐 총선에서 안타깝게 패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유정복 시장님이 사시는 집이 남동갑이기 때문에 남동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을도 한번 정해. 남동을은 현재 이제 윤관석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김지호 당협위원장이 그 하고 계시는데 귀뚜라미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유정복 시장님의 그 비서실장님이시죠. 전 비서실장님이신 박정효 비서실장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윤성 보좌관을 했고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또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비서실장을 했고 얼마 전까지 민경욱 의원님 보좌관을 지냈어요. 이분 진짜 정무력도 높고 주변에서는 많은 호평이 있고 이제 정치할 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도 얼마 전 며칠 전에 민경욱 그 보좌관직을 내놨죠. 사퇴하고서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총선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박정우 전 시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박정우 시의원님도 현재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박정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울산 출신이세요. 울산 출신이고 자유민주 연대의 그 발족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중앙에서는 시대정신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조전혁 전 그 의원님 보좌관 역을 하면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상당히 그 정치 쪽에서 정무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전투력도 굉장히 강한 의원님이시라서 아마 여기도 현재로서는 김지호 당협위원장님, 그다음에 박정희 전 실장님, 박정우 전 시의원님 3파전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예비 후보들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남동에 이어서 이제 우리 미추홀구, 그
좀 남구에서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몇 분 말씀하시는 게 남구 그러셨는데 미추홀구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미추홀구는 이 두 군데가 다 이제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 한국당이죠. 한국당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추홀구 갑이 이제 홍일표 의원. 홍일표 의원. 을이 윤상현 의원님. 홍일표 의원께서는 공천에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그 충남 출신이시긴 한데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시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나셨고 지역에서 워낙 단단하게 그 지역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현재 지금 그 벌금 1,000만 원을 내려진 상태라서 지금 상태라면 좀 어려운 상태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조동암 전 부시장님, 조동암 전 부시장, 부시장님, 그다음에 이영훈 그 시의원님, 그다음에 김재식 그 전 의원님이신데요. 이분은 검사 출신이세요. 충남 태안이고 성황종 의원님 지역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다가 20대 총선에서 그 성완종 의원님 동생인 성일종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신데 성일종 의원님한테 그 고배를 마신 다음에 이번에 그 미추홀구 갑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그 거론을 하면 홍일표 현 의원님, 그다음에 조동환 부시장님, 이영훈 그 시의원님, 그다음에 김재식 전 의원님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데 조동환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9급부터 출발하셨죠. 9급부터 출발해서 그 경제정무부시장까지 하는 그 공무원에서는 입지전적인 역사적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그 인천 지역이나 이런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일전에 한번 뵀을 때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한다는 얘기가 상황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미추홀구 갑을 얘기를 하고 계셔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영훈 전 시의원님은 이번에 그 미추홀구에서 이제 구청장으로 출마를 했고 홍일표 의원님한테는 그 어떻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의원님이라서 이번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김재식 전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미추홀구 을로 가면 여기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시의원을 같이 하셨던 임정빈 의원님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윤상현 의원님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시죠. 그 당무감사에서 공천을 이제 못 받으셨죠. 공천 위원장직은 당협위원장을 못 받으셨는데 20대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형국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대 총선에서도 윤상현 의원님이 무소속 아니었던가요?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당선이 되셨어요. 저희 새누리당에서 나오긴 했지만 영향력을 피지 못했고 또 워낙 윤상현 의원님이 이 지역에서 조직 관리 굉장히 잘하세요. 저녁 되면 항상 그 지역 돌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거를 아주 꾸준히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번에도 당협위원장이 이제 임정빈 의원 전 시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되 당선돼서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무소속으로 하게 되면 한국당은 공천 안 합니까? 하죠. 공천을 합니까? 저번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윤상현이라는 그 거물 정치인의 벽을 못 놓는다.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말입니다. 이 박우섭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그렇게 되면은 표를 한국당을 공천을 해주게 되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보수가 일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저희 자유한국당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왔었고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또 민주당도 출마하셨는데 결과는 이제 윤상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다만 그때의 분위기하고 21대 총선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워낙 단단하게 어떻게 오죽하면 쇠말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이 됐건 한국당이 됐건 나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자, 미추홀구 정 끝났고요. 연수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수구는 지금 그 다 이제 민주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갑이고 을은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네요. 반은 저 한국당이 차고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연수구 을의 현 의원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전개될 걸 보시나요? 일단 연수 갑
당협위원장이 이재호 전 구청장님이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있고 박찬대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대변인이 맡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재거런영 의장님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비례대표 의원님이 한번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최고위원이죠. 저희 당에 신보라 그러면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설명드리면 이재호 청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4년간 조직 그 전에 이제 시의원 활동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의 조직 역량이 이제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갈언영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고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고려대학교를 나오셨죠. 그래서 중앙 쪽에 정무력이 굉장히 또 좋으세요. 유정복 시장님하고 뭐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 정의석 국회의원님하고는 또 재고 동문이기도 하고 이래서 시의회 의장을 하면서 흠결 없이 잘했다 이런 또 평가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전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 생각을 잘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 지역이라고 이제 만만한 지역구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만약 이쪽에 나와준다고 하면 뭐 제가 이재호 청장님하고도 친하고 제가 의장님하고도 친하지만 만약에 두 분을 하고 경선을 해서 경선에 냈던 누를 통해서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이 나와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활용점점 될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항의 전희경 그 다음에 그 연수갑의 신보라 거기에 전체 선거의 유정복 거기에 지금 초선 의원으로 뛰고 있는 그 정의석 국회의원 우리 당 대변인 민경 대변인 이렇게 해서 총선을 리드한다고 하면 그 압승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재용 전 의원의 생각이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연수구는 점검 다 하셨나요? 을을 좀 한번 더 볼까요? 민경욱 의원 지역 을이죠. 연수구 여기 뭐 초선 의원님이시고 현재 당에서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분이 없고 현재 재공천은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중동 옹진 강화 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신데 좀 연세가 좀 많다는 게 흠결 사항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올드보이에 대한 그 신뢰가 또 이어질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여찬 당대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정치를 함에 있어서 나이가 많이 갖고 연륜이 많이 계신 분들,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과 신구가 잘 조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 다만 이제 공천을 함에 있어서 그 얘기가 안상수 시장님 의원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나이가 많다라는 걸로 이제 흠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죠. 인천에 무소속 국회의원이 두 분이 당선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배준영 그 이사장이죠.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 그 이사장이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상수 시장님한테 의원님한테 그 패배를 맛봤던. 근데 이번에도 배준영 이사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될 지역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일단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잖아요. 힘이 있으세요, 안상수 시장님 여기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이로 흥결잡기에는 정치 경력이 너무 많으세요. 삼성 국회의원 하셨죠. 시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또 대선 후보로도 뛰셨고 현재 당대표로 출마도 하셨고 이런 정치 경험을 살려서 그 전체 배가 가는 데 있어서 그 좌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캐스팅보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공천을 받았던 배준영 우리 이사장님하고 안상수 현 국회의원님하고의 그 뭐 가면 경선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경선 문제라든가 또 경선 이후에
또 무소속으로 갈 수 있는지 두 분 중에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잘 짚어봐야 될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선을 참여하게 되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가요? 경선을 뛰고 나면 무소속으로 안 되죠. 이제 경선을 붙였을 때 이제 한쪽에서 티쳐 나갈 수 있죠. 아니면 전략 공천으로 간다든가 하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고. 한국당은 그 향후 공천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 있고 현재 중앙에서 내부적으로는 정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향후 나오게 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때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께서 조금 혹시나 오해를 하고 있을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그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유한국당에서 21대 총선을 대비해서 인천에서 뛰고 있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저희가 전달하고자 마련된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당 얘기는 좀 덜하냐? 이거는 민주당 특집 때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각 당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저희가 정치한 올자를 한국당 특집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등원은 한국당은 어렵다. 그 얘기죠?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국민의 70%가 경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문회를 안 받아준다고 하면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다음에 그 총선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내려볼 가능성이 큰 분 저희가 신보라 의원하고 전희경 대변인 두 분이 인천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저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말고도 전투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인천에 내려와서 전체적인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공천받고 누가 공천 못 받고가 아니라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또 총선 승리가 결국은 대선으로 이어지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다음 또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각 정당 다 사활을 걸 텐데 우리도 이참에 황교안 호가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갖고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선거에 스크랩을 짜야 인천에서 못 이기면 전국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이 그만큼 비중이 커졌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된 한국당의 속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